박민의 귀청을 때린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라오는 거대하고 둔탁한 맥박이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산마루의 공기가 진동하며 그의 고막을 짓눌렀다. 6월의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 경상북도 딴 산골의 상마리 삭는 죽은 듯 고요해야 했다. 하지만 그 정적을 찢고 들려오는 것은 분명한 북소리였다. 둥둥둥. 민유는 녹음기의 레벨 미터를 확인했다. 바늘이 미친 듯이 녹음치고 있었다. 그는 소리 수집가였다.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소리, 남들이 듣지 못하는 기괴한 주파수를 찾아 헤매는 것이 그의 직업이자 광적이 취미였다. 이번에 그를 이곳으로 이끈 것은 인사동의 한 골동품 상에서 들은 기묘한 소문 때문이었다. 상마리 뒷산. 이제는 지도에서도 사라진 망공묘망라는 폐허가 된 제당에서 보름밤마다 귀신이 북을 친다는 이야기였다. 민씨, 저긴 정말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 표정 못 봤어요. 우리가 길을 물었을 때 그 노인네 눈빛 말이에요. 조수이자 사진작가인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카메라는 이미 축축한 안개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민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 속 빽빽한 소나무 숲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북소리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일정한 리듬을 타는 듯하더니 어느 순간 인간의 심장 박동보다 미묘하게 어긋난 속도로 변했다. 그 무불협함이 신경을 긁어내렸다. 민유는 홀린 듯 숲으로 발을 들였다. 발밑에서 썩은 나뭇가지가 비명을 지르며 부러졌다. 안개는 생물처럼 움직이며 그들의 발목을 휘감았다. 얼마쯤 올랐을까? 소나무 숲이 갑자기 끊기고 기괴한 공간이 나타났다. 무너져 내린 기와 이끼 낀 돌담,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전각 하나. 그것이 망공묘였다. 전각의 문은 반쯤 떨어져 나간 채 비걱거리고 있었다. 그 안에서 은하고도 기분 나쁜 붉은 빛이 새어 나왔다. 그리고 북소리는 바로 그 안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다. 가지마우, 제발. 지연이 그의 옥소매를 붙잡았지만 민우는 거칠게 손을 뿌리쳤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저 압도적인 소리의 정체를 기록해야 한다는 열망뿐이었다. 그것은 예술적 영감을 넘어선 일종의 저주받은 집착이었다. 민우가 전각의 문을 열어 젖혔다. 매캐한 향 냄새와 함께 비릿한 피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전각 중앙에는 거대한 북, 법고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북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보통의 북처럼 나무와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북의 몸통은 거무죽죽한 금속 같으면서도 마치 살아있는 근육처럼 꿈틀거리는 결이 있었고, 북면은 창백할 정도로 하얀 가죽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아니, 그것을 남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누더기 같은 삼배옷을 걸친 노인은 눈구멍이 텅 빈 채 혀만 남은 손으로 북채를 휘두르고 있었다. 북채가 북면에 닿을 때마다 둔짝한 소리가 아닌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공명했다. 두응 소리가 민유의 흉곽을 직접 타격했다. 순간적으로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민우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귀에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다. 피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이 소리, 이건 인간의 가죽이야. 민우가 신음하듯 내뱉었다. 북면의 그 창백한 가죽에는 미세한 모공과 흉터, 그리고 누군가의 지문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노인의 북채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북소리는 환청처럼 뇌를 파고 들었다. 그것은 과거의 말에서 사라진 사람들, 흑은 이 소리에 홀려 산을 올랐던 자들의 마지막 단명화 순간을 연주하고 있었다. 누구냐? 노인이 북지를 멈추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쑤어 터진 가죽이 쓸리는 소리 같았다. 소리를 담으러 왔습니다. 민유가 떨리는 손으로 녹음 마이크를 내밀었다. 논인이 기괴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다말할 하지만 소리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이 북은 굶주려 있다. 새로운 가죽과 새로운 원한을 원하지. 순간 북소리의 박자가 급변했다. 다다다닥. 마치 수천 마리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빠른 비트였다. 지현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그녀의 피부가 북소리에 반응하며 물결치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민우 역시 몸을 가눌 수 없었다. 근육이 수축하고 뼈가 뒤틀리는 고통이 밀려왔다. 북소리는 이제 물리적인 폭력이 돼 전각 안을 휘저었다. 민구의 녹음기 케이스가 박살나고 테이프가 풀려나와 허공을 날아다녔다. 노인의 팔놀림은 점점 더 빨라져 잔상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연주가 아니라 도살이었다. 소리가 공기를 가를 때마다 보이지 않는 칼날이 민우의 살점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만, 제발 그만해. 민우가 소리쳤지만 자신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든 감각이 북소리에 잠식당했다. 그는 보았다. 북면의 하얀 가죽 위로 새로운 얼굴이 떠오르는 것을. 그것은 방금 전까지 옆에 있던 지연의 얼굴이었다. 지연은 소리 없이 입을 벌린 채 가죽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비명은 북소리의 새로운 뱀 하모닉스이 되어 전각을 채웠다. 공포보다 더 깊은 광기가 민우를 덮쳤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북채 하나를 발견했다. 사람의 갈뼈로 만든 듯한 희고 단단한 막대기였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노인이 멈춘 자리, 이제는 자신이 채워야 한다는 강박이 솟구쳤다. 민우는 북 앞으로 다가갔다. 북면에서 지연의 눈동자가 자신을 원망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는 멈출 수 없었다. 이 완벽한 파멸의 소리, 이 지옥의 리듬을 완성하고 싶다는 욕망이 공포를 압도했다. 그는 북채를 높이 치켜들었다. 쾅을 첫 타격이 시작되었다. 자신의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민우는 웃기 시작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튀었지만 그는 맺힌 듯이 북을 두드렸다. 노인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오직 비루만이 텅 빈 산사에서 홀로 북을 치고 있었다. 상마리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산 전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평소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처절한 북소리였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거친 휠 청년들이 망공묘를 찾았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부서진 카메라와 피칠갑이 된 녹음기만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전각 한가운데 놓인 법고, 북면의 가죽은 어제보다 조금 더 넓어져 있었고 그 표면에는 두 개의 새로운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하나는 공포에 질린 여자의 얼굴이었고 다른 하나는 황홀경에 빠져 미친 듯이 웃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었다. 산바람이 불어오자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북에서 나직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둥둥둥. 그것은 단 희생자를 부르는 멈추지 않는 심장 소리였다. 마을 노인들은 조용히 문을 걸어 잠갔다. 상마리의 전설은 끝나지 않았다. 소리에 미친 자가 있는 한 망공묘의 북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생가죽을 얻게 될 것이므로 민규의 녹음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박살난 스피커 사이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기괴한 북소리와 남자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영원해 반복되는 트랙 속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의 끝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연에서 끌어올린 단 하나의 박동만이 남았다.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온 그 소리는 사람들의 꿈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날 이후 상마리 사람들은 더 이상 음악을 듣지 않았다. 모든 소리가 그 목소리의 파편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안개가 짙게 깔리는 밤이면 사람들은 길을 막고 이불 속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북소리는 고막이 아니라
뼛속에서 울리고 있었으니까. 박민우의 손에 들린 뼈 북체가 창백한 가죽 표면을 때릴 때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물리적인 파동이 돼 공간을 비틀었다. 광흥하고 울려 퍼지는 진동은 망국묘의 낡은 기둥을 흔들었고 천장에서 쏟아지는 먼지는 마치 죽은 자들의 가루처럼 민대꽃 위로 쌓여갔다. 민유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채 흐릿하게 풀려 있었지만 그의 손놀림만은 기괴할 정도로 정교하고 빨랐다. 그는 보았다. 북면의 가죽 아래서 꿈틀거리는 지연의 이목구비를. 그녀의 눈동자가 가죽 너머에서 그를 빤히 응시하며 돔을 갈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의 뇌를 지배하는 것은 동료를 구해야 한다는 이성적 판단이 아니었다. 소리. 오직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금기시된 주파수를 완성해야 한다는 광기 어린 집착뿐이었다. 더, 조금만 더. 민우의 입술이 터져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북을 칠 때마다 그의 생명력이 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손목의 관절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꺽의 근육은 파열되기 일보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북소리가 한 번 울릴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명의 통곡 소리가 헐처럼 겹쳐 들려왔다. 그것은 상말이라는 이름 아래 묻힌 수백 년의 오란이었고 이름 없이 사라져간 자들의 마지막 단말마였다. 갑자기 전각의 그림자 속에서 낮게 읊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까 보았던 그 눈먼 노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진 듯한 거대한 중저음이었다. 가죽은 기억한다. 피는 흐르지 않아도 완화는 마르지 않으니. 민묘의 시야가 급격히 뒤틀렸다. 망국묘의 벽면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내장처럼 붉게 박동하기 시작했다. 썩은 나무 기둥에서는 검은 진액이 눈물처럼 흘러내렸고 바닥에 흙먼지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민이 발목을 휘감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북을 치는 것인지 아니면 북이 자신의 몸을 빌려 스스로를 연주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때 박살났던 녹음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민규의 목소리도 지연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수십 년 전 이 나라에서 실종되었다는 전설적인 민속학자 강석호의 목소리였다. 6월 15일 상마리의 북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그것은 문이다. 산자의 피부를 벗겨 죽은 자여. 목소리를 가두는 감옥이자 저승의 박동을 이승으로 끌어올리는 통로달. 나는 오늘 그 소리의 끝을 보려 한다. 만약 이 녹음을 듣는 자가 있다면 당장 북채를 버려라. 소리가 멈추는 순간 이가 북이 될 것이고 소리가 계속되는 순간 너는 녹음은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끊겼다. 민우는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다. 강석오. 그 역시 자신처럼 이 소리에 홀려 이곳에 왔던 것이다. 민우는 북면을 다시 바라보았다. 지연의 얼굴 옆으로 낯설지만 낯익은 중년 남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라 있었다. 그것은 강석호였다.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그는 여전히 이 북의 가죽 속에 갇혀 영원한 진동을 견뎌내고 있었다. 안 돼, 멈춰야 해. 민우는 북채를 쥔 손에 힘을 주어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북채와 하나가 된 듯 단단히 붙어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돋아난 미세한 신경 줄기들이 북채의 뼈조직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공포가 뒤늦게 헬처럼 밀려왔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다. 두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움직였다. 타격의 충격이 매수를 흔들었다. 순간 민우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졌다. 1950년대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립된 상마리 마을. 굶주림과 광기에 지친 마을 사람들이 외진들을 끌고
이 무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겨 거대한 법고를 만들었다. 말을 수호한다는 명목이었으나 그것은 추악한 사륙의 제전이었다. 비명 소리가 북소리에 묻히고 억울하게 죽어간 자들의 영혼이 가죽의 결 속에 박제되었다. 너도 보느냐 이 아름다운 지옥을. 어느새 노인이 민우의 등 뒤에 바짝 다가와 있었다. 노인의 텅 빈 눈구멍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나와 민우의 목덜미를 적셨다. 노인의 손이 민우의 가슴팍을 더듬었다. 손톱이 살갗을 파고드는 감촉이 생생했다. 북이 낡았다. 가죽이 얇아져 소리가 날카로워졌어. 이제 새로운 겹이 필요하구나. 젊고 집착으로 가득 찬 신선한 가죽이 비켜 익괴물 같은 노인네요. 민우는 온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괴상한 소음이었다. 그의 피부가 북소리의 진동에 맞춰 미세하게 갈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가뭄엔 논바닥이 갈라지듯 전신에 살갗에 붉은 균열이 생기며 그 틈으로 눈부신 빛이 새어 나왔다. 그 순간 전각 밖에서 거대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빗줄기가 망공묘의 지붕을 때리기 시작했다. 빗물은 뚫린 구멍 사이로 쏟아져 내려 민우의 몸과 북을 적셨다. 물기가 닿자 북면의 가죽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며 꿈틀거렸다. 지연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며 가죽 밖으로 튀어나오려 발버둥 쳤다. 민우는 필사적으로 마지막 남은 이성을 질짜냈다. 그는 북채를 휘두르는 대신 자신의 팔을 물어뜯었다. 극심한 통각이 잠시나마 소리의 최면을 깼다. 그는 북채를 쥔 오른손을 왼손으로 움켜잡고 전각 중앙의 대들보를 향해 몸을 날렸다. 우드드 어깨 관절이 탈구되는 소리와 함께 민우는 바닥을 불렀다. 북채가 손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그의 손바닥 살점 일부가 북채에 달라붙어 함께 떨어져 나갔다. 민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지연의 형체가 남은 북면을 향해 손을 뻗었다. 지연아, 정신 차려. 하지만 북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북체가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 스스로가 허공의 진동을 빨아들이며 소리를 내고 있었다. 둥, 둥, 둥. 소리는 점점 커지며 전각 전체를 무너뜨릴 기세로 공명했다. 노인이 껄껄거리며 웃었다. 그의 몸이 안개처럼 흩어지며 북 속으로 스며들었다. 늦었다. 이미 제는 시작되었다. 너는 소리를 담으려 했지. 이제 네가 그 소리 자체가 될 것이다. 민우의 발밑에서 바닥이 꺼지며 거대한 구덩이가 나타났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이곳에서 희생된 자들의 유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또 다른 북소리가 되어 민우의 고막을 찢었다. 민우는 필사적으로 무너져가는 문턱을 붙잡았다.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저 멀리 마을의 불빛이 가물거리고 있었다. 저곳으로 가야 한다. 이 지옥 같은 소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그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피부는 이미 종이처럼 얇아져 바람에도 찢길 듯 나풀거렸고 뼈마디는 속이 빈 대나무처럼 공명하기 시작했다. 그때 지연의 카메라 플래시가 갑자기 터졌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카메라가 오작동하며 강력한 빛을 뿜어낸 것이다. 순간적으로 망공묘 안에 어둠이 걷히고 북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의 얼굴이 기워진 거대한 인피인의 덩어리였다. 빛에 자극받은 북이 괴성을 질렀다. 민우는 그 틈을 타 지연의 카메라를 움켜쥐고 밖으로 기어 나갔다. 뒤에서 들려오는 북소리는 이제 분노에 찬 포효로 변해 있었다. 이 소리를 멈춰야 해. 민우는 비틀거리며 숲으로 도망쳤다. 빗줄기가 눈을 가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산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북소리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슴 안쪽에서 더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다. 둥둥둥. 민우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 박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망곡로의 북소리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박자였다. 그는 깨달았다. 노인의 말이 맞았다. 소리는 이미 그의 영혼 속에 각인되었고 그의 육체는 이제 그 소리를 증폭시키는 울림통이 되어버린 것이다. 산 아래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민우는 거울처럼 고인 빗물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웅덩이 속의 남자는 얼굴이 없었다. 눈, 코,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창백한 가죽만이 덮여 있었다. 민우는 자신의 얼굴을 더듬었다. 매끄러운 가죽의 감촉, 그리고 그 가죽 너머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얼굴을 안쪽에서 부드리는 진동이 느껴졌다. 담았어. 내가 드디어 소리를 담았다고. 민우는 미친 듯이 웃으며 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렸고 마을 사람들의 창문이 하나둘씩 깨져 나갔다.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자 상마리 전체가 거대한 북의 내부처럼 공명하기 시작했다. 장마비 속에서 새로운 연주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연주자는 자신의 가죽을 잃어버린 채 소리 자체가 되어버린 한 남자였다. 빗줄기는 이제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만 개의 바늘이었고 민우에 벗겨진 진피 위로 사정없이 꽂혔다. 살점이 다 들어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의 발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 마을 입구에 당산나무가 거대한 울림통처럼 그의 발소리를 받아내며 진동했다. 민우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지면은 파도처럼 출렁였고 길가의 낡은 담벼락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비틀거리며 무너져 내렸다. 멈춰, 제발 멈춰줘. 민우는 자신의 비명조차 들을 수 없었다. 그의 목구멍을 타고 퍼져나오는 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닌 가죽이 찢어지는 듯한 곰의 공명뿐이었다. 마을의 집들에서 불이 하나둘씩 켜졌다. 하지만 밖으로 나온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인후의 공포를 극대화했다. 그들은 잠에서 깬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려오는 광신도들처럼 하나같이 하얀 소복을 입고 빗속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촛불 대신 마른 뼈다귀가 들려 있었다. 누군가는 팔뼈를, 누군가는 갈비뼈를 들고 이누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 역시 뭉덩이 속의 민우와 다를 바 없었다. 이목구비가 사라진 팽팽하게 당겨진 창백한 가죽의 가면들.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빗소리를 뚫고 기괴한 화음이 흘러나왔다. 북이 온다. 상나리의 심장이 걸어온다. 수백 명의 목소리가 민우의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민우는 마을 회관 앞 광장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곳에는 이미 거대한 멍석이 깔려 있었고 그 중앙에는 텅 빈 북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망곡묘에서 보았던 그 거대한 법고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 논인이 안개 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대한 바늘과 검은 실이 들려 있었다. 보아라, 너는 소리를 담는 그릇이 되고 싶어 했지. 이제 네가 이 북틀에 걸려 영원한 노래가 될 차례다. 민우는 도망치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그를 애워쌌다. 그들이 든 뼈다귀들이 민우의 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툭, 투두둑 뼈가 살에 부딪히는 소리는 경쾌하기까지 했다. 타격이 가해질 때마다 민우의 몸에서는 천둥 같은 북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의 파동에 마을 전체가 미칠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때 민우의 가슴 안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북가죽 속에 갇혀있던 지연의 목소리였다. 민우 선배,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눈은 정신이 번뜩 들었다. 자신의 가슴팩,
가죽이 얇아진 그 틈새로 지연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안쪽에서 민우의 끝골을 붙잡고 버티고 있었다. 지연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민우의 폐부를 적셨다. 그것은 뜨거운 슬픔이자 이 광기 어린 연주를 멈추려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지연아, 선배, 저 소리를 저들이 원하는 박자를 깨뜨려야 해. 우리가 소리가 된다면 우리가 연주자가 되면 돼. 민우는 지연의 의도를 깨달았다. 저들은 정해진 원한의 리듬에 맞춰 그를 박제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그 리듬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박동을 창조한다면 이 저주받은 공명은 깨질 수 있을지도 몰랐다. 민우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카메라 스트랩을 낚아챘다. 그리고 그것을 채찍처럼 휘둘러 자신을 두드리는 뼈가귀들을 쳐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을 쥐어짜듯 불규칙하고 격렬한 박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쿵을 쾅 쿵카과펑. 정교했던 말을 사람들의 합창이 틀어졌다. 노인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다. 민우는 자신의 몸을 북채 삼아 광장의 돌바닥에 온몸을 내던졌다. 살점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밀려갔지만 그럴수록 그가 내뿜는 소리는 더욱 날카롭고 파괴적으로 변했다. 이건 너희들의 소리가 아니야. 이건 우리의 비명이다. 민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협화음이 말의 공명과 충돌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말을 사람들의 가죽 얼굴이 하나둘씩 터져 나갔다. 그들의 가면 뒤에는 텅 빈 허공만이 존재했다. 말 전체를 지탱하던 저주받은 주파수가 뒤틀리며 공간 자체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광장의 대지가 갈라지며 망공묘 아래 잠들어 있던 거대한 원한의 그림자들이 솟구쳐 올랐다. 빗물은 붉은 핏물로 변해 역류했고 마을 회관의 기와들이 비명처럼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튀었다. 노인은 분노하며 민우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감히 이 성스러운 제전을 더럽히느냐. 노인의 손톱이 민우의 가슴을 찢고 들어가 지연의 형체를 끄집어내려 했다. 민우는 고통에 눈을 뒤집으면서도 노인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모든 생명력을 끌어모아 자신의 심장을 단 한 번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박자로 터뜨렸다. 두부부. 그것은 소리라기보다 거대한 물리적인 폭발이었다. 광장에 있던 모든 것이 뒤로 나자빠졌고 말을 감싸고 있던 안개와 빗줄기가 단숨에 증발해 버렸다. 정적, 모든 소리가 사라진 절대적인 고요가 상마리를 덮쳤다. 민우는 차가운 흙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다. 비는 그쳤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거친 피부의 감촉, 오둑한 콧날, 그리고 떨리는 입술. 가죽 가면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옆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지연이 쓰러져 있었다. 그네 역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숨소리는 위태로웠다. 민우는 그녀를 품에 안으려 했으나 자신의 손바닥이 여전히 북채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중앙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커다란 북면의 문양이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지연아, 들령. 소리가 멈췄어. 하지만 민우는 알 수 있었다. 소리는 멈춘 것이 아니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박동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심장의 박동이 아니었다. 누군가 멀리서, 아주 멀리서 북을 치고 있는 듯한 잔향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말을 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낡은 집들과 부서진 담장만이 폐허처럼 남아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산등성이 망공묘가 있던 자리에서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노녀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오는 듯 했다. 민우는
지연을 업고 말을 벗어나기 위해 발을 뗐다. 하지만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산 아래 잠들어 있던 모든 벌야 나무들이 그의 발소리에 맞춰 둥 소리를 내며 응답하고 있었다. 세상은 이제 그에게 하나의 거대한 악기가 되어버렸다. 그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이 저주받은 연주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등 뒤로 잃어버린 가죽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환청처럼 따라붙고 있었다. 끝나지 않은 진동이 상마리의 계곡을 따라 길게 나리쳤다. 민우의 발등류로 차가운 아침 이슬이 맺혔지만 그는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발바닥이 지면에 닿을 때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둥을 낮은 진동이 타고 올라와 척추를 타고 뇌수까지 전달되었다. 그것은 걸음이라기보다 대지라는 거대한 북을 두드리는 타격에 가까웠다. 지연의 몸은 차갑고 무거웠다. 그녀를 업은 민뇌든 가죽은 이미 인간의 조직이라기보다 잘 무두질된 팽팽한 소가죽처럼 변해 있었다. 지연의 미세한 숨결조차 그의 등판을 울리는 미세한 리듬이 되어 온몸으로 퍼져 나갔다. 말을 벗어나는 오솔길 양옆으로 늘어선 민송들이 기가하게 뒤틀려 있었다. 나무들은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다 그대로 굳어버린 인간의 형상 같았다. 민우가 그 사이를 지날 때마다 나무 줄기들이 미세하게 떨리며 불협함을 내뱉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뭇잎들이 서걱거리며 박자를 맞췄다. 스을 척 스을 척. 그것은 망공묘에서 들었던 그 재래의 박자였다. 선배 제발 멈춰요. 지연의 목소리가 민희의 귓가를 때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입술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었다. 민우의 가슴 속 그 낙인처럼 찍힌 북면의 문양 안쪽에서 울려 퍼지는 공명이었다. 민우는 멈추려 했으나 다리는 제멋대로 움직였다. 그의 의지는 이미 육체의 주도권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의 근육은 북체가 되었고 그의 뼈는 소리를 전달하는 전도체가 되어버렸다. 말을 입구에 세워진 낡은 유정표 앞에 다다랐을 때 민우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았다. 안개 너머로 그들이 타고 온 낡은 스스비가 보였다. 하지만 차의 상태가 이상했다. 타이어는 모두 터져 있었고 차체는 마치 거대한 압력에 눌린 듯 찌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운전석에는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 검은 형체가 앉아 있었다. 노인이었다. 상말이 그 노인이 깨진 앞 유리를 통해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황색 가죽 위에 붉은색으로 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어디를 가느냐? 연주는 이제 막 서곡을 마쳤을 뿐인데. 노인의 목소리는 차 안에 폐수된 공간을 울리며 증폭되어 민우의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 들었다. 민우는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렸지만 목구멍에서는 오직 육중한 북소리만이 터져 나왔다. 그 소리에 파동에 스위티의 유리가 일제히 박살났다. 파편들이 민뇌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피는 나지 않았다. 상처난 틈새로 보이는 것은 붉은 근육이 아닌 겹겹이 쌓인 검은 실타래와 팽팽한 가죽의 질감뿐이었다. 민우는 깨달았다. 탈출구는 없었다. 상마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악기였고 그는 그 악기의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전락한 것이었다. 노인이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다. 대신 그가 걸음을 뗄 때마다 주변의 공간이 일그러지며 기괴한 잔상을 남겼다. 너희는 소중한 공명탄이다. 인간의 고통만큼 맑은 소리를 내는 가죽은 없지. 특히 서로를 아끼는 이들의 영혼이 부딪힐 때 나는 그 불협함이야말로 우리 신령님께서 가장 즐기시는 곡조란다. 노인이 손을 뻗어 민우의 가슴에 새겨진 북면을 만졌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민우는 자신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 북틀에 고정되는 듯한 극심한 환상통을 느꼈다. 지현이 비명을 질렀다. 민우의 등에 엎인 그녀의 몸이 서서히 민우의 가죽 속으로 흡수되기 시작했다. 안 돼, 지현아, 도망쳐. 민우의 짐은 거대한 진동이 되어 산맥을 울렸다. 하지만 지현의 다리는 입이 민우의 허리춤과 하나로 엉겨 붙어 있었다. 그녀의 피부 역시 투명할 정도로 얇아지며 북가죽의 질감을 띠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이 하나의 리듬으로 합쳐졌다. 두근, 북은 아닌 둥. 거대하고 무거운 죽음의 박자였다. 너인이 품속에서 날카로운 뼈 바늘을 꺼냈다. 그것은 민우의 척추와 지현의 가슴을 꿰매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하나의 상북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민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발바닥은 이미 땅속 깊이 박힌 뿌리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민우의 시야의 바닥에 떨어진 지현의 녹음기가 들어왔다. 그 안에는 그들이 상마리에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소리가 기록되어 있었다. 광기 어린 북소리, 마을 사람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민우와 지현의 처절한 비명까지. 민우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그가 기대한 것은 단순한 재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이 가진 공명의 특성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녹음기를 자신의 가슴 방면에 갖다 댔다. 볼륨을 최대로 높인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민우의 몸이라는 거대한 울림통을 만나는 순간 물리 법칙을 무시한 피드백 현상이 발생했다. 끼이이 고주파의 비명이 민우의 몸을 타고 증폭되어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그것은 논인이 지배하던 정교한 박자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소리의 폭동이었다. 노인의 가죽 얼굴이 파르르 떨리며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주변의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며 밑동부터 꺾여 나갔다. 민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참으며 녹음기의 소리를 자신의 심장 박동에 억지로 끼워 맞췄다. 소리와 소리가 충돌하며 발생하는 거대한 파괴 에너지가 성마리의 입구를 집어삼켰다. 노인은 고통스러운 듯 자신의 귀를 감싸 쥐었으나 귀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이미 구멍만이 뚫려 있었다. 이 몸한 놈이 연주를 망치려 드느냐. 노인이 달려들었지만 민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의 장벽에 막혀 뒤로 튕겨 나갔다. 공간의 균열은 더욱 커졌고 그 틈새로 망공로의 진실이 보였다. 그것은 무덤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소리의 감옥이었고 수백 년간 갇혀 있던 원혼들이 민과 만들어낸 불협판을 틈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원혼들은 소리의 파도를 타고 노인을 덮쳤다. 가죽을 원하는 자들에게 가죽이 된 노인은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다. 수천 개의 투명한 손들이 노인의 몸을 찢고 그가 입고 있던 타인의 가죽들을 벗겨내기 시작했다. 노인의 비명은 북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순간 민우는 지현을 감싸 안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떨어지는 찰나에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공중에서 두 사람의 몸은 끊임없이 진동했고 마침내 수면 위로 떨어지는 순간 거대한 물기둥과 함께 모두 감각이 안전되었다. 며칠 뒤 상마리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하류 근처에서 두 남녀가 발견되었다. 남자는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은 듯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여자는 깊은 혼수 상태였다. 의료진은 남자의 가슴에 새겨진 기괴한 흉터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마치 정교하게 세공된 악기의 표면 같았기 때문이었다. 민우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고요함은 가짜라는 것을. 그는 이제 청각이 아닌 온몸의 피부로 소리를 들었다. 병원의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간호사의 구두 소리, 심지어 방 환자의 가느다란 신음까지도 그의 몸을
울리는 타격이 되어 돌아왔다. 지연은 옆 침대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 민우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을 잡는 순간 지연의 손목을 타고 흐르는 맥박이 민우의 가슴으로 전달되었다. 둥둥둥.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맥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마리의 깊은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그 거대한 법고의 울림이었다. 민우의 눈에서 맑은 눈물 대신 검은 진액이 흘러내렸다. 병원 창밖으로 물이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누군가 잘 무두질한 거대한 가죽처럼 보였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가 창문을 건드리는 순간 민우의 가슴 속에서는 다시금 묵직한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의 연주는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대규모 합주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민우는 천천히 입을 열어 소리 없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의 목소리가 닿는 곳마다 공기가 파르르 떨리며 세상이라는 거대한 북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상마리의 저주는 풀린 것이 아니었다. 민우라는 가장 완벽한 공명통을 통해 이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둥이둥야두. 어둠이 내린 병실 안. 두 사람의 합쳐진 박동 소리가 벽을 타고 번져나가 병원 전체를 그리고 도시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진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피의 연주였다. 병원 침대의 흰색 시트는 차가웠으나 민우의 감각에는 그 결 하나하나가 거친 사포처럼 살갗을 긁어댔다. 아니, 이제 그것을 살갗이라 부를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었다. 전신을 덮은 가죽은 한계까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모공 하나하나가 여부의 진동을 빨아들이는 흡음구가 되어 있었다. 병실 안의 정적은 결코 고요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 전야의 울림이었고 민우는 그 모든 파동의 중심에 놓인 공명통이었다. 옆 침대의 지련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산소호흡기를 통해 드나드는 그녀의 숨소리는 민우의 귀가 아닌 그의 가슴팍에 새겨진 붉은 악차를 직접 타격했다. 쓰르한. 그 가느다란 공기가 폐부로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민우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며 낮은 기점을 내뱉었다. 그것은 인간의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잘 길들여진 가죽 북이 바람에 흔들릴 때 내는 기괴하고도 장엄한 울림이었다. 회진을 돌기 위해 들어온 의상의 구두 소리가 복도 끝에서부터 들려왔다. 도각, 우각. 보통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소음이었겠지만 민우에게는 그것이 거대한 망치로 자신의 척추를 때리는 충격구 같았다.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민우의 피부 밑에 잠복해 있던 검은 실타래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근육은 이미 소리를 전달하는 도선으로 변해 있었고 혈관 속을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소리, 에너지를 머금은 진득한 진동의 액체였다. 환자분, 좀 어떠세요? 아직도 감각이 무디신가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공기를 타고 전달되는 순간 민우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파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우의 가슴이라는 북면을 두드리는 채가 되어 그의 전신을 광기 어린 리듬으로 몰아넣었다. 민과 입을 열자 대답 대신 둥이하는 묵직한 잔향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의사는 당황한 듯 귀를 후비며 창문을 바라보았다.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습니까? 더디 공사장이라도 있나? 의사는 알지 못했다. 그 소리가 민우의 심장과 합파 그리고 팽팽해진 가죽 사이의 빈 공간에서 만들어진 곡조라는 사실을.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손가락 끝이 닿는 순간 탁 하는 타격음이 발생했고 그 소리는 순식간에 증폭되어 병실 유리창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민우의 눈에 비친 자신의 손등은
이제 인간의 피부색을 잃고 누르스름한 황색 가죽의 질감만을 띠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상마리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민우를 잠식했다. 병원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비상구의 초록색 불빛만이 복도를 밝힐 때 민우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상마리의 저주를 세상으로 실어 나르는 거대한 확성기가 되었음을. 그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병원 건물 전체가 기분 나쁜 진동을 일으켰다. 쿵쿵쿵. 그것은 민니의 발걸음이자 상마리 망공묘 밑에 잠들어 있던 이름 없는 신령의 심장 박동이었다. 그는 홀린 듯 지연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혼수 상태인 그녀의 얼굴 위로 기괴한 문양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 안에서도 이미 뭔가 연주를 시작하고 있었다. 민우가 지연의 손을 잡자 두 사람의 몸은 완벽한 회로처럼 연결되었다. 민우의 몸이 울림통이라면 지연의 몸은 그 울림을 정교하게 다듬는 공명판이었다. 두 사람의 맥박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병실의 벽면이 파르르 떨리며 벽지가 찢겨 나갔다. 찢어진 벽지 뒤편으로 콘크리트가 아닌 수천 년간 묵혀온 거대한 가죽의 질감이 드러났다. 병원 자체가 거대한 악기로 변하고 있었다. 창밖을 내다본 민규의 눈동자가 경련했다. 도시의 불빛들이 일정한 박자에 맞춰 깜빡이고 있었다. 가로등, 자동차의 전조등, 빌딩의 연사인들이 모두 상마리의 그 기괴한 재력 박자를 따르고 있었다. 바람 소리는 피리 소리가 되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는 육중한 징소리가 되어 도시를 감싸 안았다. 민우는 깨달았다. 이제 세상 어디에도 고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소음은 민우라는 매개체를 거쳐 상마리의 악보로 재편성될 것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조차 팽팽하게 당겨진 북면 위에 떨어진 차가운 조명처럼 보였다. 연주를 멈출 수 없어. 민두의 입술이 달싹았으나 새어나오는 것은 파괴적인 진동뿐이었다. 그 진동이 닿는 곳마다 평원의 기계들이 오작동하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중환자실의 모니터들이 일제의 수직으로 요동치며 죽음의 리듬을 기록했다. 간호사들이 길을 막으며 복도에 쓰러졌고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은 다시 민기의 몸으로 흡수되어 더 클 소리로 증폭되었다. 지연의 눈이 번쩍 떠졌다. 하지만 그 눈동자 안에는 지연의 영혼이 없었다. 그곳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멍과 그 아래서 북을 두드리는 무수한 손길만이 가득했다. 그녀가 입을 벌리자 인간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초고주파의 금속음이 터져 나왔다. 민우는 그것의 연주의 절정을 알리는 신음을 직감했다. 민우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 소리는 병원 건물을 넘어 도시 전체로 퍼져 나갔다.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빌딩의 유리창들이 눈송이처럼 부서져 내렸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그 비명조차 합장의 일부가 되어 광기를 더했다. 상마리의 눈이 말했던 신령님이 즐기시는 곡조는 이제 온 세상을 무대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민누의 의식은 서서히 흐려져 갔다. 그의 자는 거대한 소리의 파도 속에 매몰되었고 남은 것은 오직 소리를 내야 한다는 본능적인 압박뿐이었다. 그의 뼈는 부러지고 쓰러지며 악기의 틀이 되었고 그의 영혼은 그 틀 위에 씌워진 마지막 가죽 조각이 되었다. 도시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였다. 무너지는 건물의 경음은 베이스 드럼이 되었고 사람들의 울부짖음은 현악기의 비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의 지휘자는 병실 침대에 앉아있는 가죽으로 변해버린 두 남녀였다. 먼 동이 터올 무렵
도시의 소문 멈췄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되어 단 하나의 거대한 진동만을 기다리는 전율적인 침묵이었다. 민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하늘을 향해 팔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 끝이 공기를 건드리는 순간 세상이라는 거대한 북의 토면이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다. 상마리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인류가 마주해야 할 이란 현실이자 영원히 끝나지 않을 피해 서곡이었다. 민유와 지연의 박동이 멈추는 날, 비로소 연주는 완성되겠지만 그들의 박동은 저주받은 신령의 힘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둥둥둥. 아무도 없는 병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들 사료. 아침 햇살이 비쳤다. 침대 위는 사람의 형상을 한두 개의 거대한 북만이 놓여 있었다. 바람이 창가를 스칠 때마다 그 북들은 스스로 울리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연주는 이제 막 제1장을 끝냈을 뿐이었다.